안녕하세요. 그리드이즈의 박창민 전무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디지털 기술과 에너지 효율 혁신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 탄소 중립이라는 말이 많이 되고 있는데 실제 이 부분에서 에너지와 달리 디지털 기술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리고 이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에너지 효율 혁신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소개해 드릴 제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실제 전력 공급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이 부분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장에서는 그리드를 디지털한 기술로 만드는 스마트 그리드. 그러니까 디지털 기술,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기술과 이 기술을 가지고 어떤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지느냐.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 기술이 나중에 어떤 산업이 되고 내가 그 산업에 가서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고 이런 게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했고요. 그리고 막연히 1장과 2장에서 이런 기술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보다 실제 하고 있는 상용 서비스, 이런 서비스에서 얼마나 에너지 효율이 나고 있고 이 에너지 효율을 통해서 실제 산업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직원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이제 이런 부분의 사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드 위즈에 대한 사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기후변화, 환경, 기후위기, 에너지 전환, 그린 뉴딜 이런 걸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단어로 이제 했지만 실제 이전에 10년 전, 제 경험으로는 20년 전입니다. 20년 전부터 실제 가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홍수가 빙하가 녹으면, 그리고 실제 미세먼지. 작년은 코로나 때문에 미세먼지가 덜했지만 우리가 코로나 전에는 미세먼지로 고생을 많이 했죠. 하지만 전기라는 부분은 쓰는 부분보다 공급이 모자라면 또 정전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런 정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공급과 수요를 맞추는데 얼마나 효율적일까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에너지에다가 추가로 컨트롤 부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컨트롤 부분에 대한 부분은 디지털 기술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제가 원래 전공하고 있는 부분이 디지털 쪽이에요. 조금 전에도 이제 앞에 있는 분이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그 학부를 컴퓨터 사이언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 처리 쪽을 주로 했고요. 대학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머신러닝 뉴럴 네트워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그 그리드위즈에 오기 전에 대전에 있는 대덕 연구단지에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90년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90년에 들어가서 20년 동안 통신 기술을 했습니다. 통신 기술을. 유선통신, 무선통신, 이동통신. 그리고 에너지를 2009년도, 지금부터 11년, 12년 전부터 에너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보, 컴퓨터 사이언스 기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통신 기술, 이런 기술이 에너지에 어떻게 돼서 실제 에너지 효율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 부분을 이제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지금 작년부터 가장 핫 이슈가 됐던 게 그린 뉴딜이죠. 그린 뉴딜인데 이 그린 뉴딜에 대해서 저자가 제레미 리프킨입니다. 제레미 리프킨. 다 읽어보셨겠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금 실제 이 그린이나 에너지 환경은 우리나라만 잘해서 안 되겠죠? 글로벌로 잘해야 되기 때문에 글로벌 그린 뉴딜입니다. 쭉 가야 되고. 그럼 가서 뭘 해야 되냐라고 하면 목표가 청정에너지로 RE100 100%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에너지, 그리드, 건축물, 교통 이런 인프라가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인프라가 업그레이드가 되면 각각 부분들이 에너지를 효율화시킬 수 있습니다. 라는 부분. 그 다음 네 번째가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은 녹색 기술의 연구 개발에 투자한다. 무슨 말이겠어요? 기존에 있는 기술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모자라는 거예요. 모자라는. 새로운 기술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을 연구 개발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는 기술만 가지고 볼륨 늘리는 거냐, 아니면 더 효율이 좋고 더 새로운 걸로 가느냐. 예를 들면 배터리가 1년 전에는 뭐 용량이 뭐 정말 이 건물만 한 게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 가면 갈수록 용량은 작아지고 수명은 길어지고
그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죠? 이 스마트폰의 실제 이 컴퓨터 능력이요. 이전에 그 로켓가 달나라로 가는 예전에 처음에 갔을 때 그 로켓의 기술에 보다 수백 배가 더 많이 들어가는 기술이에요. 이 스마트폰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환경이나 녹색과 관련돼서 막연히 그냥 뭐 물리적인 아니면 아날로그적인 이게 아니고 얘와 관련되어 있는 태양전지, 배터리, 전기자동차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게 다 디지털 기술로 가미가 되면 훨씬 더 효율이 높아지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같이 가야 된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보면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제가 이런 그 그린 뉴딜이나 에너지 전환 나왔을 때요. 여러분들 지금 학부 과정에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혜택받은 사람들입니다. 혜택받은 사람이라. 왜냐 그러면 새로운 직업이 만들어지고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고 산업혁명이 에너지 혁명이 일어나고 하는 때에 제일 앞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제일 선두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르게 말하면은 여러분들보다 10년 앞에 직장에 나가서 앞으로 점점점 사라지는 산업에 있는 사람들은 재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때까지 했던 기술을 다 버리고 예를 들어서 보세요. 전기자동차 타보신 분. 전기자동차가 이제 앞으로 2030년, 2040년 되면 전기자동차 100% 다 갑니다. 그러면 지금 디젤 자동차, 휘발유 만드는 자동차 산업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없어져요. 그럼 거기에 취직하셨던 분들은 재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 직종을 버리고 다시 초보처럼 들어와서 재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재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기술을 만들고 기존 기술에 있는 사람들이 재교육을 해야 된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새로운 산업을 사회에 나갈 때부터 맞추면 정말 가장 유리한 입지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 에너지 혁명이라는 책이 2015년 나왔습니다. 2015년도에 이런 일반서적으로 나왔다라고 하면 실제 기술 개발이나 기술적인 부분은 얘보다 3년, 5년 전에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2015년도에 일반서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 태양광, 실제 연료비가 안 드는 재생에너지인 태양광, 풍력은 앞으로 갈 거다. 그 다음 이 전기를 이용하는 화석연료 자동차보다는 전기자동차로 갈 거다. 그 다음 차마다 전부 수동으로 사람들이 운전은 자동으로 운전하는 자율자동차로 갈 거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본적으로 이전에 있는 산업은 없어진다. 그리고 이전에 운전하는 그 조차의 직업군도 없어진다. 그죠? 아주 무서운 이야기예요. 지금에 있는 산업이 없어지고 지금의 차마다 한 명씩 앉아있던 일자리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고속도로에 다니는 모든 트럭이 다 운전수가 없이 일렬로 줄 서가지고 무인 자동차로 움직이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에너지를 갈 때 어떤 직업군이 나올 거냐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에너지 전환 포럼, 그 다음에 그린 뉴딜에서 기후를 걱정하고 갑니다. 하지만 이런 걱정하는 부분은 천천히 간다라는 거예요. 천천히 가는데 재료비가 없다, 연료비가 안 들어간다, 그 다음에 사람 없이 갈 수 있는 인건비가 줄여줄 수 있다 이러면 경제적으로 더 빨리 간다는 겁니다. 기후나 환경보다도 경제적인 요인이 나오면 산업이 더 빨리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산업적으로 더 빨리 나가면 앞에서 리딩 그룹에 들어가고 뒤에 따라가면은 가면 갈수록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전력 수급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전력 수급을 가지고 아리백이라고 하면 전력 수급이 리뉴어블 에너지로 100%를 가는 걸 아리백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한 100년 동안 에너지를 쓴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이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석탄 발전, 원전 이렇게 만들면 석탄 발전은 CO2 나오고 미세먼지 나오죠. 원전은 하면은 위험성이 있죠. 하지만 석탄 발전, 원전이라는 거는 대용량 발전을 해서 송전탑을, 철탑을 통해서 가니까 철탑 문제가 생기죠. 이런 관련된 문제가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건물에서 전기를 쓰는데 건물 주위에 지붕에 태양광이 있다. 철탑이 필요가 없죠.
요런 부분을 점점 분산 자원, 분산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요런 부분에 발전 설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 안 늘리고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점점 가면은 100%까지 줄이게 된다고 하면 정말 그 부분은 미세한 기술들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지금은 좀 어렵겠죠. 하지만 점점점 이런 부분을 줄여나가자. 차근차근이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앞에서는 이제 조금 정의가 필요로 한데 실제 우리가 아주 쉽게 쓰고 있는 전기가 지금 이 부분이 수요 그래프입니다. 밤 12시부터 밤 12시까지 아침 6시, 12시, 12시간을 볼 때 보면 밤에서 새벽에 보면은 전기를 좀 적게 쓰다가 아침에 좀 많이 쓰고 점심때 좀 내려가고 오후에 많이 쓰는데요. 1년 중에 1년 365일 곱하기 24시간 중에 제일 많이 쓰는 시간, 제일 많이 쓰는 양보다 발전 설비를 더 많이 올립니다. 더 많이 짓습니다. 그거보다는 더 많은 발전소가 공급을 해야 되고요. 발전 설비는 고장 나서 수리하고 이런 부분에서 더 또 많이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전에 발전 공급을 해서 송배전을 통해서 수요를 하는 방식입니다. 최고로 많이 쓰는 것보다 더 많이 만든다. 더 많이 만드는 것보다 설비를 더 많이 준비를 해서 고장 날 때까지 준비를 한다. 이런 방식이 이전 방식입니다. 대용량 발전, 대용량 전송, 대용량 소비. 이러다가 한번 순간적으로라도 소비보다 수요가 적어지면 정전이 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제어하는 부분이 작았죠. 그러면 실제로 이 부분이 진짜 그렇게 일어나고 있냐라고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 전국입니다. 전국에서 우리나라 전체 전국의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기준이 얼마냐면 100기가와트입니다. 100기가와트. 100기가와트고요. 미국은 한국의 10배인 1000기가와트입니다. 미국은 1000기가와트, 한국은 100기가와트. 그럼 100기가와트 중에 전기를 제일 많이 쓰는 계절이 지금과 같은 겨울, 그 다음에 가장 더운 여름, 이 두 때가 제일 많이 쓰는데 2020년 7월, 8월 보시면 7월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그 다음에 7월 29, 30, 31일, 8월 이렇게 해서 제일 더울 때 14일을 보시면 코로나 때문에 산업이 이제 조금 전기를 적게 쓴 부분이 있지만 실제로 보시면 7월 29일 날 74기가 정도를 썼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때 발전소의 공급 능력은 얼마나 되냐고 하면 한 90기가가 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장 대체를 위해서 또 한 20기가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비가 이제 많이 뒤에서 대기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육지 전체가 100기가와트라고 했는데요. 제주도는 육지의 100분의 1인 1기가와트입니다. 1기가와트. 그러면 제주도도 마찬가지로 7월 1일부터 7일, 7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 봤을 때 보면 8월 4일 날 제일 더울 때 제일 많이 1기가와트까지 썼습니다. 하지만 제일 많이 썼다라고 하지만 요때 8월 4일 날 아침 새벽에 한 4시쯤 되면 훨씬 여기 적게 썼죠. 이만큼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암만 제일 많이 쓴 날짜라고 하지만 한 10시간, 8시간 앞에만 해도 훨씬 적게 쓰는 시간이 있다. 그러면 이 에너지에 대해서 전력을 공급하고 그다음에 리뉴어블 에너지로 가고 할 때 이런 하루의 요 차이를 조정을 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을 잘 활용을 한다면 여기서 대기하고 있는 20기가와트의 발전소들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이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 현재 5년 동안 실제 우리나라가 100기가와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5년 동안 제일 전기를 많이 쓴 날짜를 쭉 보니까 2020년은 1월 6일, 16일 82기가, 2019년 8월 13일 날은 90기가, 2018년 7월 24일 날은 92기가 이제 이런 식으로 요 시간대에 제일 많이 쓴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보면 제일 많이 썼던 날짜가 2018년 7월 24일인데요. 그때도 보면 공급은 99기가였습니다. 92에서 99기가면 7.7기가가 대기 중이니까 별 문제가 없죠. 하지만 요때 시간 나머지 다른 새벽 시간, 저녁 시간 때 보면 실제로 보면은 뭐 한 20기가, 30기가가 뒤에 그냥 대기 중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루의 전기 사용량을 새벽,
아침, 점심, 저녁을 봤을 때 하루만 해도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를 잘 조절을 하면 하루의 차이를 조절하면 365일을 하면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절약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에너지 효율 혁신의 기술은 하루만 잘 관리를 해도 엄청난 에너지의 효율을 올릴 수 있다.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에너지 전략을 위해서 우리가 전등을 끄자, 지금 추운데 난방을 26도 이상, 24도 이상 올리지 마라. 이거는 그냥 물리적인, 수동적인 방식이고요. 정말 공급을 얼마를 하고 있고 소비를 얼마나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을 하느냐라고 하면 국가 차원으로 20기가와트, 30기가와트씩 에너지를 효율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림이 잘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2018년 7월 24일 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2.47이 오후 5시에 제일 많이 쓸 때가 92.47입니다. 여름에 저녁 시간에 4시, 5시에 제일 더운 시간에 많이 썼다라는 거죠. 이때 보면 실제 공급 용량이 98기가였습니다. 98에서 91을 쓰니까 한 7기가 정도 남았던 거죠. 7.7기가 정도 남아있던 부분이고요. 근데 요때 아침에 보시면 아침 새벽 3시, 4시 되면은 한 65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보시면은 한 28기가와트, 하루 12시간 정도의 28기가라는 부분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여기서 디지털 기술이 어디에 쓰이냐라고 하면 실제 요 전기를 많이 썼을 때 요 쓴다라는 거는 여름이기 때문에 냉방 쪽, 그 다음에 여기서 공장들이 다 돌릴 때 이러면 실제 디지털 기술로 요 전기를 많이 쓰는 시간대의 부하를 2시간만 뒤로 미루어 하는 거예요. 실제 설비가 돌아갈 때 요 돌아가는 시간이 여기 만약에 4시에 돌아간다 그러면 4시가 아니고 6시에 돌려 2시간을 시프트 부하를 피크를 시프팅을 시키는 겁니다. 동작 시간. 그러게 되면 기계는 하루에 8시간 돌아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앞에 6시간 돌리고 중간에 2시간 동안 쉬었다가 나중에 2시간을 돌리면 이 기계가 만들어내는 제품은 똑같아지겠죠. 하지만 이 중간에 있는 시간을 조금 스케줄링을 이렇게 옮기면 되겠죠. 그죠? 어떤 기준으로? 전기가 부하가 제일 많이 쓰는 기준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스케줄링을 잘하게 돼서 전기를 많이 쓰는 부하를 조절을 하는 기술이 디맨드 리스판스라는 수요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스케줄을 따라서 부하를 줄이는 기술을 가지고 얼마를 줄일 수 있냐면 피크 용량의 20%를 줄일 수 있습니다. 20%. 우리나라 같으면 20기가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에 있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4.3기가 정도가 줄일 수 있는 걸로 지금 시장에서는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줄일 수 있겠죠. 그 다음 또 하나가 보면 전기가 밤에 적게 쓰고 낮에 많이 쓰잖아요. 많이 쓰는데 낮에는 뭐가 있습니까? 낮에는 태양광이 있죠. 태양광을 쓰니까 태양광을 쓰는 걸 그대로 계속 내리게 되면 낮 시간 부하는 줄어듭니다. 줄어들죠. 그럼 쭉 더 줄일 수 있고 결국은 재생에너지라는 부분은 연료비도 안 들고 CO2도 안 나오고 다 안 나오죠. 점점점 내려서 줄일 수 있고 또 하나의 디지털 기술이 어디 들어갔냐고 하면 그러면 낮 시간에도 발전소의 용량이 98기가인데 밤 시간도 거의 90기가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남는 애들은 뭐 할 거냐라고 하면 여기서 남는 애들은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있다가 여기에 급할 때 배터리 있는 부분을 껐으면 정전을 막을 수가 있죠. 그러면 남을 때 저장해서 쓰고 모자랄 때는 조금 스케줄을 시프팅해서 피크를 시프팅하고 그다음 또 많이 쓸 때는 어차피 태양광 발전해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계로 줄이고 이러면 우리가 탄소 중립이라는 부분을 하루를 기본으로 했을 때 더 많이 가까워질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맞추는 것이 디지털 기술이고 걔를 기본으로 하는 거는 하루만 잘 맞추면 365일은 똑같은 게 반복이 되는 거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 비해서 외국은 어떻게 했냐면 작년 기준입니다. 2019년 스페인은 2050년 100%로 스페인은 다 가겠다. 작년에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주 단위로 쭉 가기 때문에 캘리포니아가 2045년, 하와이가 2045년 주 단위로 쫙 다 가겠다라고 쭉 발표를 했죠. 그 다음에 지금 북미, 그 다음에 유럽뿐만이 아니고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여기 보면 우리가 말하는 후진국이라는
나라가 더 잘하고 있습니다. 왜 후진국이 탄소 중립을 더 잘할 수 있고 지금 새로 에너지 나노 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 설비가 없는 게 더 유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존의 석탄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뭐 이런 부분이 뭐 작년에 했다, 뭐 내 수명이 있는 데까지 돌려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얘가 수명이 10년이면 10년 동안 돌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설비가 없기 때문에 새로 가는 게 더 유리한데 이 사람들은 새로 가는 게 더 유리한 걸로 해서 리뉴어블 에너지로 가면 리뉴어블 에너지는 연료비가 없단 말이에요. 연료비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설치할 때는 돈이 좀 든다 그러지만 갈수록 연료비가 없는 발전소를 돌리게 되고 우리는 작년에 좋은 거 만들어 놨어 하지만 얘는 계속 연료비를 써야 되고 계속에는 미세먼지나 CO2가 나와야 되고 이제 좋다라고 했던 게 이게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잘한 데는 보다 새로 하는 데가 더 잘할 수 있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산업혁명, 에너지혁명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 혁명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위험한 거죠. 이전에 거 다 버리고 새로 가는 게 혁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잘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한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도에 아리백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는 회사가 200개였고요. 실제 지금 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2020년 지금은 얘가 280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아리백 하겠다라는 기업이 거의 280, 거의 300개가 다 돼 가는데 여기 안에 대한민국 기업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실제 저는 이제 2009년도부터 스마트 그리드라는 부분으로 해서 에너지 쪽에 들어왔었는데 지금 11년이 지난 지금까지 왔을 때 지금 외국은 보면 뭐 아프리카나 좀 후진국조차도 이걸 한다라고 하는데 왜 2019년까지는 아리백의 대한민국 기업은 없고 우리나라도 제대로 실행 방법이 없냐라고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때까지 제가 경험했던 부분하고 그럼 이걸 왜 하냐? 막연히 그냥 뭐 기후 변화를 대응하고 환경을 생각하고 이런 거로 끝날 거냐? 아니면 얘가 실제로 산업으로 바뀌어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수익이 나는 구조냐?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제레미 리프킨 글로벌 그린 뉴딜이 이제 영향을 끼쳤고 그 부분으로 한국형 그린 뉴딜, 한국형 디지털 뉴딜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 제레미 리프킨이 유명한 거는 2013년 6월에 나온 3차 산업혁명 여기서 나와 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라면 그린 뉴딜에 나와 있던 그 5가지 이전에 에너지 혁명이 일어나는 스마트 그리드는 재생 가능 에너지로 전환한다. 각 모든 대륙 간의 건물이 자체 태양광 발전이나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미니 발전소 방식으로 바뀐다. 세 번째, 각각에 대해서 에너지라는 거는 만들어서 안 쓰면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저장 장치를 넣어서 남을 때 저장하고 모자랄 때 쓸 수 있는 부분을 연결을 시킨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남는 전기, 모자라는 전기를 연계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그리드라는 에너지 공유 인프라로 전부 연결을 한다. 다음에 5번째, 전기 자동차를 만들어서 연결을 하는데 전기 자동차에 있는 전기조차도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시장을 만들어 둔다. 이렇게 됐어요. 이게 지금 준비가 되어져야만이 경제적으로 쭉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국내에서는 녹색 성장이라는 부분을 해서 에너지 전환, 그 다음에 기후 변화에 대응, 에너지 효율,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을 했었죠. 이걸 했을 때 왜 하느냐라고 하면 기존에 우리 에너지라고 하면 실제로 중전, 뭐 원자력, 구역전기, 화력, 송변전 이런 쪽에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노란색으로 있는 이 새로운 산업을 다 만든다는 거예요. 다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이런 부분으로 해서 에너지 혁명, 그 다음에 에너지 전환 이런 부분으로 산업을 바꾸어 가자라고 해서 10년 전에 했었고요. 10년 전에 2009년 11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제주도에 170개 업체가 모여서 여기에 있는 클라우드 안에 있는 새로운 서비스들을 만들자라고 해서 10년 전부터 노력을 했습니다.
와서 기업체가 170개 업체가 와서 제주도에서 야, 예를 들어서 신재생 에너지 발전 판매 사업이라는 것이 앞으로 될 거야. 그 다음에 전력 저장 장치 사업이 될 거야. 배터리 임대 교체 사업이 될 거야 하는데 정말 여기 있는 모든 서비스가 지금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실제 산업에 기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될 거냐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끝나고 2016년도부터 제주도에서 했던 경험을 지금 서울, 대구, 그 다음에 시와 경기시와 경남, 창원, 제주, 부산, 그 다음에 광주, 광산구 이래서 전국적으로 또 새로운 또 서비스들을 또 했습니다. 또 2016, 17, 18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고 했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10년 전에 우리가 뭐 기후변화 대응도 하고 에너지 효율도 생각을 했고 새로운 일자리도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왜 지금 기후 위기까지 왔는데 왜 아리백의 대한민국 기업은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요. 그런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2020년 11월 1일 SK그룹이 제일 먼저 한국에서 아리백 코리아 컴퍼니 하겠다라고 해서 딱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홈페이지에 사스코리안 컴퍼니가 처음으로 조인했다. 그래서 처음 들어간 거죠. 우리는 10년 전부터 했는데 글로벌 기업이 300개가 할 동안 대한민국의 글로벌 기업이 몇 개인데 이제 선언을 했냐라는 부분이 조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실제로 저희가 전기를 쓰는 부분을 보면 여기입니다. 발전을 하고 송변전 철탑을 지나가지고 전신주가 있는 배전을 통해서 우리가 전기를 씁니다. 이렇게 쓸 때 요 송배전 철탑과 전신주를 관리하는 곳이 어디냐면 한전이에요. 한전이 얘를 쭉 관리를 하는데요. 우리는 막연히 전기를 쓰면서 가정에 있는 많이 쓰면 누진제라는 어떤 걱정을 하면서 여기 전력량계를 통해서 얼마 썼는지에 대해서 전기를 쓰고 또 전기료가 뭐 많은 데다가 뭐 12,000원 내면 2,000원 올랐다고 걱정하고 이렇게 쓰는 게 우리 전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상업용 저런 빌딩에 있는 백화점 거리 있는 상가들 낮에 전기를 많이 써도 누진제 안 내는 이게 저기는 싸게 쓰는구나 라고 이렇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공장에서 쓰는 공업용 전기 우리는 전기 서비스라고 하면 누진제가 있는 가정용이냐 아니면은 여름에 전기 많이 써도 문 열어놓고 장사하는 상업용이냐 공장용이냐 우리 전기 서비스를 이렇게밖에 모르는 거죠. 이렇게 뭐 하면서 메타기어에서 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만들래? 그 서비스를 가지고 탄소 중립을 갈 수 있을까? 저 서비스를 가지고 새로운 산업을 만들까? 이게 지금 생각하는 수준이라는 거죠. 하지만 실제 우리가 인공지능을 이야기를 하고 실제 5G, 6G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요 메타기에서 들어가는 수요 측에 있는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를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와야 됩니다. 실제 제가 2009년도부터 스마트그리드 제주 실정단지부터 할 때 보면 우리나라 메타기로서는 전기료를 계산하기 위해서 한 20개 정도? 데이터의 종류가 한 20개 정도 올라옵니다. 20개 정도 올라오는데 실제 에너지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 미국의 그 시장에서 쓰는 표준이 NC라는 표준이 있습니다. NC 12-19라는 그 표준을 보면 이 수요 측에 있는 전기를 쓰는 디바이스에서 올라오는 데이터 종류가요. 테이블이 160개가 올라와요. 테이블이 160개라면 테이블당 데이터가 10개씩 하면 1600개의 데이터가 올라옵니다. 그 1600개의 데이터 종류가 올라와야만이 여러 가지 산업이 만들어지겠죠. 1600개의 데이터가 초 단위로 오는 애도 있고 분 단위로 오는 애가 있고 시간 단위로 올라올 수 있고 하루에 한 번씩 올라오는데 하지만 데이터 종류는 1600개의 종류가 온다는 거예요. 그 1600개에 대한 빅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실제 AI 기술이 필요로 한 겁니다. 데이터가 많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환경에서 우리 에너지 산업 환경에서 10개의 데이터, 20개의 데이터가 와본들 무슨 AI가 할 일이 있습니까? 데이터가 없는데 종류가 없는데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전기를 쓰는 디바이스에서 올라오는 데이터 종류가 1600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배전단에 있는 전신주, 철탑, 발전소 여기서 오는 데이터는 또 더 많겠죠.
이런 데이터 종류가 많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지금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제 인공지능, 이게 할 일이 있죠. 근데 데이터 없이 인공지능이 뭐 하겠다라고 하면은 뭐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럼 이런 데이터가 가지고 오려고 하면 어떤 일이 필요하냐라면 이게 옛날 스타일의 전력망입니다. 전력망에 보면 실제로 변전소가 있고 뭐 발전소가 있고 철탑이 있으면 그냥 통신 라인이 뭐 몇 개 없어도 돼요. 해서 저기서 실제 전력선이 살았냐 죽었냐 요 정도 보는 스타일이라고 하면 실제 앞으로 가야 될 에너지 산업을 봤을 때 보면 통신 라인이 이렇게 많이 연결이 돼야 된답니다. 왜? 앞에 있는 20개의 데이터가 아니고 1600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려고 하면 연결선이 많아야 되죠. 그래서 이런 연결선으로 해서 아주 멀리 있는 거는 모바일 통신, 이동 통신, 가까이 있는 거는 무선 통신, 그 다음에 양방향이 되려고 하면은 인터넷 업딩 해가지고 저기 사물 인터넷, 양방향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도 있고 제어할 수도 있고 이런 통신 기술을 연결을 해서 해야만이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죠. 그래서 많이 연결을 해서 데이터를 갖고 오고 데이터 종류가 많아야만이 인공지능이 예측을 할 수 있고 이제 연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도 없이 인공지능만 했다라고 하면 할 일이 없겠죠.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라고 하면 이전 방식에서 설비는 이전 설비인데 데이터가 오냐? 안 오죠. 안 오죠. 그러면 우리가 전력망을 전체적으로 스마트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시 제대로 되어 있는 데피니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력망이다, 그리드라라고 하면 발전, 벌크 제너레이션에서 대용량 발전이죠. 그 다음에 철탑, 송전이죠. 그 다음에 전신주도로 오면은 배전입니다. 배전 쪽에서 우리가 건물이나 집으로 도로면 우리가 전기를 쓰죠. 그래서 이 노란색 라인이 단방향으로 전력이 쭉 가는 방식이 옛날 방식이에요. 근데 이 전기를 바로 쏘면 되는 게 아니고 여기 위에 있는 다 제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마켓이라는 부분이 한국의 전력거래소입니다. 전력거래소가 발전소가 얼만큼 발전을 해야 되느냐 이 조정하는 부분이 전력거래소고요. 송전, 변전 여기서 전기를 전달하는 부분에 운용하는 데가 한전입니다. 한전이 이 부분을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우리가 소비자들이죠. 레지던셜 쪽이냐, 커머셜이냐, 인더스트리냐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부분이 이제 하나가 생깁니다. 전력에 있는 새로운 서비스 프로바이더들. 그래가지고 이 전체가 제대로 스마트화하기 위해서는 전력을 제대로 만드는 곳, 전달하는 곳, 사용하는 곳, 그 다음에 전체를 운영하는 시장, 운용자, 새로운 서비스 프로바이더들 쭉 정의가 된 거죠. 이 작업을 2009년도부터 글로벌 쪽으로 책임자들을 불러서 이 부분을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정권 때 그 미국에 있는 NIST라는 리스트를 통해서 표준화, 그 다음에 각각 기술에 있는 대표들을 불러가지고 이 작업을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작업을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발전, 송전, 배전 겹치는 부분 컨슈머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 컨슈머가 각 소비자 단에 태양광이라든지 전기차라든지 배터리가 생김으로 해서 컨슈머 커스터머가 프로슈머가 되는 겁니다. 왜? 프로바이더, 제가 만들어내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래서 얘가 프로슈머라는 부분이 새로 생겼고, 그 다음에 시장, 오퍼레이션, 서비스 프로바이더인데, 각각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어떤 롤을 해야 되느냐, 액션 아이템을 다 찾아냅니다. 다 찾아내서, 예를 들어서 발전 설비 중에 태양광이라면 태양광 패널이 있다. 그러면 태양광 패널에서 데이터가 뭐가 나오느냐, 데이터가 나오면 이 데이터를 보낼 때 통신을 어떻게 열어야 되느냐 다 찾아내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서 배터리가 있다. 배터리는 ESS라고 되어 있을 텐데 ESS는 배터리가 있고 배터리를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고 PCS라고 파워 컨버전 시스템도 있고 뭐가 있을 거다. 그럼 여기서 데이터가 나오면 옆에 이게 뭐를 줘야 되느냐. 그럼 여기서 데이터를 줄 때 통신은 무선으로 할 거냐 유선으로 할 거냐 다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미리.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타스크포스를 만들었습니다. 아마 2010년도 정도 되는데요. IEEE P2030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파워, 전력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태양광 패널은 뭐하냐, 배터리는 뭐하냐, 그 다음에 풍력 발전기는 뭐하냐, 각각을 해서 데이터
자기 역할을 운영하고 다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다하는 부분이 파워 시스템에 있는 타스크포스에서 다 담당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패널에서 옆에 있는 인버터로 줄 때는 어떤 통신 라인으로 줄 거야? 시리얼 케이블로 줄 거야? 와이파이로 줄 거야? 뭐 LTE로 줄 거야? 뭐 로라로 줄 거야? 이런 식으로 통신 라인을 옆에 거 하고 다 미리 디파인을 합니다. 이 디파인이 뭐냐라면 리콰이어먼트 작업하고 설계 본부, 상위 설계, 상세 설계를 하면서 설계 작업.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보면 설계 도면을 그리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그려야 돼요. 뭐 뼈대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실제 벽은 뭐로, 벽돌로 할 건지, 시멘트로 할 건지, 그 다음에 나중에 칠은 뭐로 할 건지를 전력 설비도 설비 전력 부분, 통신 부분, 데이터 부분을 다 맞추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맞추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 컨트롤을 하려고. 컨트롤 되지 않는 장비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라는 거는 효율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발전하네? 안 하네? 이렇게 해갖고. 발전하네? 얼마를? 100을. 소비하네? 얼마를? 50을. 그러면 50원 소비를 하고 50원 저장을 해. 미세하게 하기 위해서는 각각에 있는 부분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만이 조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어떻게 바뀌냐라고 하면 그 앞에 있는 설계 작업을 다 하고 리콰이어먼트를 다 내고 한 작업을 했기 때문에 2012년을 기준으로 이전 전력망 2012년부터 앞으로 2050년까지 향후로 갈 전력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2012년 이전에 내가 2011년도에 발전소 설비했다 그러면 ES 설비겠죠. 옛날 설비겠죠. 옛날 설비는 어떤 방식이냐 그러면 그냥 석탄 발전, 그 다음에 수력 발전, 원전 발전을 많이 만들어. 그 다음에 철탑에서 보내고 전신줄에서 배전으로 해서 소비자가 쓴다. 이 방식은 이전 방식입니다. 옛날 100년 전에 만들어져 있던 옛날 방식. 그죠? 그런데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가냐라고 하면 점점 바뀌어질 텐데 기존에 가는 방향도 있는데요. 반대쪽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커스터머, 컨슈머, 소비자 쪽에서 분산 발전이 생긴다는 거예요. 태양광 이런 쪽에. 그래서 소비자가 만들어서 전송으로 보내는 양방향이 된다는 겁니다. 에너지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우리가 송전 배전을 송배전 전송이라고 했는데 새로운 전력망에서는 전달 개념이 돼버려요. 양방향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냐라고 하면 기존의 발전 부분은 대용량 발전소만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 점점 2012년부터 2015년을 목표로 매년 진화해 나가는데 기존에 있는 발전소 외에 이만큼의 새로운 산업이 발전 단계에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회사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 양방향으로 되니까. 그다음 두 번째, 송배전에서 제대로 보면 지금 뭐 주파수 관리하고 변전해서 뭐하고 하는 철탑과 전신주에서는 요 정도에 있는 산업과 요 정도의 기술자가 5개 정도밖에 없었는데 이게 우리가 소비하는 쪽에서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전력이 만들어지는 프로슈머 시절이 되면 이 산업군이 이만큼 생긴다는 거예요. 새로운 일자리가 이만큼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나는 이전이 좋아. 나는 옛날 산업으로 계속 갈래라고 하면 그냥 이 산업으로 계속 있는 거예요. 일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사람 숫자가 줄어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단입니다. 소비자 단에 가정용이냐, 상업용이냐, 공업용이냐. 그냥 메타기 보고, 야, 너 누진제야. 아니면 너는 상업용이니까 좀 사게 해줄게. 너는 공장을 베이스로 하니까 더 많이 사게 해줄게. 이렇게 해가지고는 실제 금심원이 가져가는 그 일자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금심원도 통신 연결하고 데이터 가져가면 좀 금심원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갈 거냐? 아니면 새로운 일자리에 새로운 산업으로 갈 거냐? 벌써 10년 전에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맨날 갔다라고 했는데 진짜 가냐? 외국만 갔냐? 아리백이라고 나오는 부분은 이 부분이 잘 갔기 때문에 아리백으로 선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얼마를 줄이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가지고 오는 요 전기가 작년에는 100을 쓰다가 5년 있다가는 70, 10년 있다가는 뭐 50, 70, 50, 30, 20 하다가 나중에 되면 나 이제
한전에서 오는, 발전소에서 오는 저 전기 없어도 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점점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 보면 앞에서 전력 수급을 하는데 이전 방식으로 용량의 발전소가 1년에 제일 많이 쓰는 전기보다 더 많이 만드는 비효율적인 전력 시스템에서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왔습니다. 왔다는 거죠. 그리고 해외에는 벌써 아리백으로 가는 업체가 280개, 290개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보면 2009년도부터 제주도에서 전국에서 한다라고 했지만 2020년 12월 달에 이제 하나가 나왔어요. 이 하나가 나왔는데 제대로 가고 있냐, 안 하고 있냐, 이런 부분이고. 그러면 이게 너무 이야기 아니냐. 뭐 전력 이야기하면 그거는 미국 이야기고, 그거는 유럽 이야기고, 그거는 일본 이야기고, 이런데 한국은 그죠? 그래서 한국인 경우에는 이제 제가 있는 그리드 위즈라는 부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우리나라가 전체 설비 수급 용량이 100기가와트라고 했습니다. 100기가와트라고 했는데 정말 전기가 많이 쓸 때 줄여라라고 하는 부분이 4.3기가 정도가 나와 있는데요. 이때 아까 여름과 겨울 때처럼 전기를 많이 쓸 때 1시간 전에 전기를 줄여라고 하면 피크를 시프팅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야, 조금 있다가 스케줄링을 조금 딜레이 해줘. 아니면 이 전기가 오늘 100을 썼는데 내일 갑자기 300을 쓸 수는 없어요. 날씨가 오늘이 영하 13도이라면 내일은 뭐 영하 11도 이래 되지, 오늘 영하 13도 하다가 내일이 막 0도로 이래 확 바뀌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전날 전기를 얼만큼 썼냐? 어제 전기를 100을 썼다 그러면 오늘은 10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구나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갑자기 100을 쓰다가 70으로 뚝 떨어지진 않아요. 그러면 이 피크라는 그 감축 발령이 어제 요 비슷하게 갔다 그러면 내일 발령 날 수도 있습니다. 내일 피크 때 발령이 나시면 스케줄을, 피크를 2시간 동안만 시프팅을 해주세요. 라고 해서 이제 고객들하고 다 약속이 돼 있어요. 그럼 왜 시프팅을 해줘야 되는데? 라고 하면 1년에 급할 때 조금만 줄여주면 1년치 발전 단가를 주는 거예요. 1년치. 이게 DR입니다. 위험할 때만 줄여주면 이 줄인 거에 대해서 발전소가 1년 동안 발전소가 없어도 되잖아요. 그만큼 다 주지는 않지만 그거에 대한 상응되는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줄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하루 전에 내가 내일 얼마 줄이겠어라고 하는 부분은 실제 경제성 DR이라고 해서 줄이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요 기술만 가지고 우리나라 전체 지금 계약된 용량이 4.3기가입니다. 지금 그리디즈가 요거는 이제 작년 버전인데요. 그리디즈가 관리하는 업체들 보시면 삼성전자, 경기도 공공기관, 강원도 공공기관, 현대자동차 이런 업체들이 요거는 이제 지금 저희 그리디즈가 관리하는 기업이 1000개가 됩니다. 1000개. 1000개 정도에서 우리 고객이 줄이는 선은 전기가 20기가와트가 되고요. 전체의 20%가 되고요. 줄이는 전기가 2기가를 줄입니다. 2기가와트면 원자력 발전소 2개 용량을 줄여요. 전기가 모자랐을 때 감축 발령을 내리면 원자력 발전소 2개만큼을 그리드위즈가 운영 관리하는 고객사들에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ESS. ESS라고 해서 에너지 저장 시스템인데요. ESS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유일하게 전기가 남을 때 전기를 저장하는 방식이 양수발전기예요. 양수발전기. 수력댐 가보셨죠? 수력댐에 가면 전기가 남으면 밑에 있는 전기를 펌프로 퍼 올리는 게, 물이 밑에 있다가 올라가면 위치 에너지를 자기가 가지는 거이기 때문에 남는 전기를 재활용하는 거는 양수식 수력발전소, 그게 유일하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0년 전만 해도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1메가와트아워를 설치하는데 10년 전에는 한 13억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13억. 그런데 지금은 1메가와트를 하는데 예산이 한 4억 정도면 됩니다. 4억 정도. 그러니까 한 30%, 한 60, 70%가 사진 거죠. 그런 식으로 배터리나 이제 디지털 쪽에 있는 배터리, 그 다음에 뭐 반도체, 메모리 이런 거는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격이 무어의 법칙에 의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져요. 점점 떨어진다는 거죠. 그럼 배터리가 왜 필요한데? 라고 하면 아까처럼 전기가 모자랄 때, 피크가 됐을 때 남는 전기를 품어내면은 얘가 발전소 역할을 하잖아요. 많이 있으면. 그래서 아주 모자랄 때 할 수 있는 피크 제어하는 부분에 쓰여요. 그 다음에 지금 제주도와 호남 지역에서 갑자기
그 뭡니까? 태양광이나 풍력이 있었을 때 보면 태양광 풍력은 발전했다가 안 했다가 막 이제 전기가 막 간헐적이라고 해요. 이제 간헐적이라고 하는데 이 간헐적인 게 바로 들어오면 이 전력 계통이 불안해지거든요. 그럼 거기 앞에다가 버퍼를 할 수 있는 배터리를 탁 넣어놓으면 안정적으로 되겠죠. 그런 용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런 용어로 쓰이니까 이런 부분으로 해서 배터리를 넣어서 아주 불완전하게 발전하는 그 전력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주고 남을 때는 저장하고 모자랄 때는 쓰고 하는 버퍼링 기능을 해주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관리하는 부분이 얼마냐면은 832메가와트 아워를 전국에 다 깔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고 있고 실제 이걸 왜 하는데 라고 하면 실제 삼성중공업에 보면은 65.9메가와트 아워가 있는데요. 이 삼성중공업에 65.9메가와트 아워를 배터리를 설치를 해서 매일매일 저녁에는 충전하고 낮에는 방전을 해서 전기료를 세이브하는 게 1년에 700만 불입니다. 700만 불이면 100만, 1000만, 1억, 10억, 70억, 85억. 85억. 1년에 전기료 세이브가 85억 원을 전기료를 세이브를 하는 거예요. 이 배터리를 넣어서. 그렇죠? 지금 얘는 지금 ESS가 촉진 요금제 때문에 이제 인센티브를 많이 줬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요. 그게 이제 작년 말에 마무리돼서 수익은 좀 떨어졌지만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 전력 계통의 효율적인 부분도 제공해주고 실제 수익도 나고 이런 부분이 많아지면 실제 탄소 중립으로 더 쉽게 갈 수 있겠죠. 그 다음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보시면 아마 제주도 저기 뒤에 그림 있죠. 사진역이 있죠. 요가 가실입니다. 가실이 여기 풍력발전소가 요 풍력발전소 하나가 3메가예요. 이 3메가 저 10개가 30메가와트입니다. 30메가와트 풍력이 있고 이 풍력 발전기를 안전하게 해주려고 배터리가 25메가와트 아워가 저 옆에 있어요. 그래서 풍력 발전소가 아주 간헐적으로 있을 때 충전하고 모자랄 때 방전하고 해주는 역할을 이 배터리가 합니다. 마찬가지로 또 수익을 내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지금 공장에 있는 삼성중공업이라든지 뭐 이런 전주페이퍼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면 거의 60메가 정도 들어가면 1년에 한 75억 정도의 전기료 절감이 되고 그 다음에 태양광이나 풍력 쪽에 들어가 가지고 이런 전기를 남을 때 저장하고 모자랄 때 방전하고 이런 부분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태양광 발전 쪽입니다. 저희 그리디즈가 관리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은 주로 건물 옥상에 그 다음에 주차장에 그 다음에 남는 자리 주로 도시명으로 이제 쭉 하고 있고요. 배터리나 저기 수요 관리처럼 용량은 크지 않습니다. 용량 크지 않은데 저희가 DR이라든지 ES 들어가 있는 고객사들에 있는 주차장이나 지붕에서 태양광 발전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거기에 있는 실제 수요와 연계해서 전기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쪽으로 주로 이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전기차 쪽인데요. 전기차가 뭐냐라고 하면 이 전기차는 배터리로 가잖아요. 그죠? 전기차는 모바일 배터리예요. 저녁에 있을 때 주거지에서 있다가 낮에 직장으로 오게 되면은 충전했던 곳에서 방전하는 곳으로 옮기는 거죠. 그러니까 배터리가 ESS가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배터리가 움직이고 이러니까 이 배터리를 제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그 소프트웨어가 차에 들어가는 부분은 이렇게 외장을 만들어서 저희가 그리드즈 제품인데요. 애플민트라고 하드웨어를 이제 밖에 케이스를 이렇게 만들었고 충전기에 들어가는 부분은 이 페퍼민트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소프트웨어가 안 맞으면 충전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에 전기차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뭐 BMW도 있고 뭐 벤츠도 있고 뭐 렉서스도 있고 뭐 해외차가 다 들어올 겁니다. 중국 차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는데 들어왔는데 우리나라 충전기에 꽂으니까 안 맞더라. 충전기가 안 된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 또 마찬가지로 현대, 기아, 상용 이런 데서 전기차를 만들었는데 미국도 가고 유럽도 가고 아프리카에 갔는데 거기 있는 충전기하고 꽂으니까 안 맞더라라고 하면은 반품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맞춰주는 컨트롤하는 파트가 이 다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파는데요. 지금 국내에 급속 충전기에는 저 소프트웨어가 들어가고 있고 국내에 완속 충전기에는 아직까지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왜 가격을 사게 하기 위해서 있는데
그다음에 국내에 있는 급속 충전기의 90% 이상이 저희 소프트웨어가 다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전체 월드와이드 글로벌의 30%가 저희 소프트웨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17개 나라, 지금 점점 많아진다. 17개 나라에 60개 이상의 고객사들에게 이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서 맞추어주고 있어요.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버스나 차에는 얘가 들어가고요. 충전기에는 얘가 들어갑니다. 얘가 쭉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저런 어떤 소프트웨어를 좀 더 넘어가서, 그 다음에 충전기를 넣어서 충전 서비스를 이제 작년 2020년 12월 1일 날 했는데, 전기자동차 충전이라고 하면 차에다가 배터리가 있으니까 꽂아서 그냥 충전만 하는 거를 넘어서서 충전기에다가 실제 우리나라에 있는 개통에 있는 부분에 있는서 요 수요를 반응을 해서 전기를 많이 쓸 때는 충전을 안 하고 전기가 남을 때는 충전하고 하는 부분 서비스를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을 새로 서비스를 런칭을 했어요. 했는데 어떤 식이냐면 요 충전기를 저희 회사에서 이를 다 제어를 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전기가 남느냐 모자라느냐에 따라서. 그럼 고객은 자기 차를 이렇게 꽂아 놓으면 스마트폰에 스카이블루라는 앱을 딱 가지고 내가 어디에 가면은 충전을 할 수 있냐 없냐, 또 어디 가면은 몇 분만 기다리면 충전할 수 있냐 없냐, 아니면은 몇 분 있으면 충전이 끝나냐, 그다음에 내가 여기에 충전을 할 때 피크를 시프팅하라고 해서 기다려주면은 얼마를 벌 수 있냐, 이걸 다 제어를 합니다. 근데 왜 하냐라고 하면 현재 기준으로 차가 한 대 1년 동안 충전하는 비용이 28만 4천 원 정도 나오는 충전 거리를 운행한다라고 하면 이 기준으로 2020년에 가면 1년에 50만 7천 원이 됩니다. 현재 기존에 있는 충전기로 하면. 근데 지금 저희가 2020년 12월 1일 했던 요 개통의 상황에 따라서 충방전을 하도록 하는 요 기술을 이용하면 1년에 29만 4천 원이 세이브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가 남을 때 충전하면은 인센티브, 모자랄 때 충전을 딜레이하면 인센티브. 단지 충전 시간을 컨트롤함에 따라 가지고 똑같이 충전은 하지만 충전하는 시간만 조절을 해서 개인에게는 이만큼의 이익을, 국가로 봤을 때는 에너지 효율을 그만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국가로 봤을 때는 어떻게 하면, 국가로 봤을 때는 전기자동차가 2025년까지 113만 대? 113만 대인가 이렇게 하면 113만 대가 늘어나면 113만 대를 위해서 충전기가 13만 대로 늘어나고, 그만큼 늘어나면 발전소를 더 지어야 되고, 그러면은 발전소를 더 지으면은 충전 안 할 때는 발전소가 대기하고 있고 계속 비효율적으로 가는 거예요. 컨트롤하지 않으면 비효율이 계속 가고, 컨트롤하게 되면은 더 효율적으로 가고, 여기서 디지털 기술이 에너지를 제어를 하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현재의 공급 용량에 현재의 소비 용량, 얘를 맞추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동차가 이동하는 배터리 역할을 해서 요청을 하면 와서 충전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자동차를 충전하는 게 아니고요. 자동차에서 그 전기 부족한 시기에 꺼내주는? 자동차가 서비스에 가입을 하면 우리가 제어하기 위한 충전기에 꽂혀 있으면 충전기를 제어를 하는 거죠. 충전기를. 충전이 다 되지 않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요거에 따라서 충전기를 제어하는데 결론은 충전기의 제어 대상은 자동차인 거죠. 그렇죠. 자동차를 가지고 제어를 하는데 누구의 허락을 받고, 자동차 소유자의 앱을 가지고 허락을 받고. 그러면 나는 허락 필요 없어, 당신이 알아서 충전해주고 이익이 되면 내줘 하면 이 권한을 받으면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개통에 따라서 충전을 언제 할까 안 할까라는 1차적인 서비스예요. 근데 조금 전에 질문하셨던 거 보면, 좋아, 그러면 충전을 넘어서 자동차에 있는 배터리까지 다 제어할래, 자동차에 있는 배터리를 방전까지 할래, 그게 서비스로 세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저희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차에 들어가는 애, 충전기에 들어가는 애를 쫙 하면은 제어하는 모듈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얘가 비즈니스 모델이 되려고 하면 얘를 가지고 충전기를 만들어서 충전기에 꽂혀 있는 차가 있는데 얘의 충전을 할까 말까, 30분 딜레이 할까 말까, 요 컨트롤만 가지고도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 거예요. 전체 수요에 대한 그 개통에 대한 그
컨트롤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게 되면은 좋아. 그러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전기차가 많아질 텐데 그럼 전기차는 배터리인데 모질일 때 전기차 배터리를 좀 끄집어 쓰면 되지 않냐? 라고 하면 그게 Vehicle to Grid, V2G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충전 제어도 못하면서 5년 전에 벌써 우리 V2G 기술이 있어. 어디다 쓸 건데요? 제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되려고 하면 처음에는 제어할 수 있는 모듈, 두 번째는 충전을 제어하는 기술, 그 다음은 충전 플러스 방전까지 제어할 수 있는 기술. 이게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고 지금 현재로 국내에서 되어 있는 부분이 요까지 제어하는 부분 요까지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야, 전기자동차가 보급된 게 앞으로 이제 2025년 되면은 113만 대 되고 언제 되면은 100%가 될 텐데 그 비싼 100%를 저기다가 놀려놓을 거냐. 1년에 며칠 동안 아주 위험할 때만 잠시만 끄집어 쓰면 발전소 몇 개를 안 지어도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는 요 디지털 컨트롤 기술들이 다 제어를 하게 되면 그런 시장이 열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전기를 쓰는 한 1000개의 고객사에게 한 20기가와트를 쓰는데 줄일 수 있는 부분을 한 2기가와트를 줄이는 부분의 데이터를 기본으로 합니다. 얘를 기반으로 지금 공장 지붕이나 주차장이나 태양광을 깔아서 낮 시간에 전기를 줄이는 부분 서비스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배터리를 넣어서 저녁에 저장했다가 낮에 쓰는 부분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넣어서 전기가 모자랄 때 충전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도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공장의 에너지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연결을 하면 전기를 쓰는 쪽이지만 실제 이 디지털 기술 통신과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와서 피크일 때는 줄이고 적게 쓰고 그 다음에 남을 때는 저장하고 얘를 가지고 아까 배터리처럼 60메가인데 1년에 75억씩 세이브를 하잖아요. 산업을 만들고 에너지를 전략을 하고 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에 우리가 DR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다 운영을 합니다. 그 다음에 ESS는 이런 식으로 가지고 PMS를 다 운영을 해서 배터리를 충전을 하고 방전을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실제 태양광 관련되면 초단위, 분단위로 다 가지고 와서 얘가 언제 얼만큼 발전할 거야. 얘가 발전을 하고 나면 쓰다가 나중에 안 쓰게 얘가 구름이 많이 끼고 비가 안 오면 배터리 걸 써야지. 다 스케줄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데이터를 쭉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결국은 보면 작년인데요. 지금 1000개의 고객입니다. 저희가 다른 한 회사를 같이 저희가 하나를 샀어요. 사가지고 지금은 1000개 정도의 고객 데이터로부터 수요 데이터가 1분 단위로 1000개의 공장에서부터 올라옵니다. 실제에서 오죠. 데이터를 가지고 처리를 다 하죠. 그 다음에 배터리가 있는 이 832메가가 쭉 있는 여기서 보면 데이터가 2000개씩 올라옵니다. 2000개씩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전기자동차가 보면 충전기와 자동차로부터 200개씩 데이터가 올라옵니다.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수요 반응 DR, 그 다음에 ESS, 그 다음에 전기차 충전, 그 다음에 태양광 이런 쪽에 있는 이제 비즈니스 솔루션들이 에너지 솔루션들이 나와서 수익을 내는데 그럼 이걸 왜 했냐? 그리드 비전은 2013년도에 만들어진 회사예요. 아까 스마트그리드 제주 실정단지가 2009년도부터 했다고 그랬잖아요. 2013년도에 그리드 비전가 3명이서 만들어진 회사예요. 3명이서. 지금 직원이 130명입니다. 지금 직원이 130명이고요. 지금 3명이서 처음 만들었을 때 2013년 매출 3억이었는데 지금 작년 매출액이 1000억 나와요. 1000억이 됩니다. 우리가 아까 줄일 수 있는 게 DR 쪽에 원자력 발전소 2개, 그다음에 ESS가 832메가와트 PCS가 230이니까 230씩 4시간 동안 배터리에서 전력이 나와요.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충전 서비스가 지금 제주도에서 12월 1일 작년에 20개 정도를 해서 시스템 안정화 작업을 했고요. 지금 이번 달 말 다음 달에 전국 서비스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가 있는 충전기에 나 스카이블루 서비스 하고 싶어 해서 연결하면 발령 나면은 딜레이 시키고 딜레이인 것만큼 인센티브 받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했던 부분은 이 부분인데 오늘 준비했던 부분인데요. 이게 사실은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엄청 복잡하고 할 게 많아요. 왜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40년 전에 컴퓨터 사이언스를 했어요. 컴퓨터 사이언스 정보를 했고, 그다음에 30년 전에 취직을 해서 통신을 했어요. 했고, 지금 있는 10년 전에 이제 에너지 쪽을 했는데, 지금까지 했던 거의 40년의 기술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다 있는 걸 뭐 1시간 만에 다 한다?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할 게 엄청 많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만큼 에너지에서 컨트롤 기술, 제어 기술이 중요하구나. 제어를 잘해야만이 아리백으로 가는 게 시간을 줄이겠구나. 또 에너지 분야에서 제어를 잘 함으로 해서 새로운 직업들이 만들어지겠구나. 그렇잖아요. 에너지가 우리가 만들어서 안 쓰면 버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들어서 남으면 저장하고 모자라면 저장된 걸 쓰고 제가 쉽게 말하지만 요 하나하나가 다 새로운 기술이고 새로운 산업이고 새로운 일자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소개시켜 드렸고 그다음에 앞으로 뭐 기회가 더 있으시겠지만 더 세부적으로 필요하고 하면 관심도 가지시고 찾아보고 하면 계속해서 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일단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겠습니다. 근데 아리백은 기업이 왜 아리백을 해야 되는지, 기업이 왜 아리백 해야 되는지 아세요? 기업이 왜 아리백을 하려고 할게요? 리뉴얼, 탄소 중립, 아리백 선언하잖아요. 기업이 그걸 왜 하려고 할까요? 아세요? 수출이 그냥 제한을 나중에 바꿔 맞습니다. 예. 근데 그게 지금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 나온 게 아니고요. 제가 에트리에 있을 때 언제 나왔냐면은 2003년, 2004년 그때 나왔어요. 17년, 18년 전에 탄소 발자국 들어봤죠? 탄소 발자국에서 그때부터 유럽에서 어떤 제품을 살 때 이 제품에서 CO2를 얼마 썼는지를 적어라. 그래서 얼마 이상 안 내면 안 사준다. 거기에 따라서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15년 넘게 지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제 뭐 애플이나 뭐 구글이나 이런 데서 좋아. 내가 나중에 이것 때문에 제품을 못 만드니까 여기 들어간 제품도 다 재생에너지를 쌓아서 탄소 없는 걸로 해서 납품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는 쪽에서 걔를 허들을 딱 탄소 발자국 허들을 뺏겨버리니까 밑에는 그걸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 되는데 그걸 맞추려고 하면 근데 그게 유리하잖아요. 그러면 기업들이 그걸 왜 하려고 하겠어요? 왜 안 하려고 하겠어요? 앞에 가면은 손해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그리드 제주 실증단지 할 때 아리백 하려고 배터리 1메가와트 하는데 돈이 13억 들었어요. 그때 13억 들었는데 지금 10년 동안 안 하다가 지금 1메가 하면은 4억이면 되거든. 그때 빨리 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가격이 자꾸 떨어질 거니까. 그러면 안 하는 게 맞아요? 안 하면 돈은 적게 들지만 새로 얼리버드로서의 앞에 퍼스트 무버로서의 모든 기회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앞에 기회를 가지고 개척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가질래? 아니면은 뒤에 하면서 돈을 전략을 할래? 이 게임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기업은 기업에 있는 오너가 나는 이윤 추구야. 나는 돈을 적게 쓰고 많이 남겨야 돼. 라고 하면 자꾸 안 하려고 하겠죠. 하지만 혁신적인 리더가 뭐 테슬라에 뭐 이런 사람은 하겠다. 새로운 거 만들자. 그러면 앞에서 다 먹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가는 사람은 기회가 있는 거예요. 또 이제 여기 질문 질문. 정수진님 마이크를 켜시고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하세요. 네, 혹시 들리십니까? 네. 아까 강의를 들으면서 앞으로 분산 전원이 확대되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소비하게 된다면 이전에 비해 수요가 줄어들고 지금과 같은 대규모 발전소가 많이 필요 없어질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지금 2030년도에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에너지 공기업들이 농어촌 지역에 대규모 발전소를 설립하고 있는데 혹시 네. 이 방향보다는 도심지의 에너지 효율을 좀 확대할 수 있는 기술을 기계들을 많이 확산하고
태양광 발전을 늘리는 방식으로 2030년에 그 신재생 에너지 목표를 이룰 수는 없는지, 현재 기술적으로 그것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네. 또 새로 산업이 생기고, 그 다음에 새로 전기자동차가 생겨고, 그 다음에 디지털 기술이 나와서 뭐 수요를 줄이고 이런 문제는 아니에요. 그 문제는 아니고, 지금 제가 이 페이지를 왜 만들어 놨냐라고 하면, 전기를 최근 5년 동안 제일 많이 쓴 날짜가 2018년 7월 24일이잖아요. 7월 24일인데, 이 하루만 봤을 때도 보면 전기를 제일 많이 썼던 시간대가 여기 있는 17시, 오후 5시예요. 그러니까 전기를 제일 많이 쓰는 2018년 7월 24일 여름 시간에 있는 5시에 있는 피크를 수요를 옆으로 나누자라는 겁니다. 5시에 나와 있는 이 소비 구조를 오후 8시 이후로 밀어버리면 실제 기존에 있는 발전소가 적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 줄이자라는 게 아니고 전체 소비를 평등화를 시키자라는 겁니다. 평등화를 시키게 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가 단위로 봤을 때는 에너지 효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산업체로 봤을 때는 아리백을 하기가 더 쉬워지죠. 그래서 무조건 소비를 줄이자가 아니고 피크가 나오는 부분을 소비를 균일화를 나누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게 첫 번째 궁금했던 부분에 대한 대답이고요. 그럼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발전소가 다 보면 지금 서해안에 있다든지 아니면 동해안에 원전이 있다든지 멀리 있어요. 멀리 있는데 이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 멀리 있기 때문에 가지고 오기 위해서 철탑 이런 쪽으로 해서 송전선로가 있는데 분산 재생에너지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요. 소비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곳에 분산 발전원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업공단, 뭐 창원공단, 그다음에 시와 안산에 있는 바늘 산단, 뭐 어디 산단 주위에 대규모 발전소가 있으면 제일 좋죠. 그리고 지금 서울 경기 지역에 많이 있는데 서울 경기 지역에 있는 주변에 재생에너지가 많으면 구태여 뭐 동해안이나 서해안 쪽에 있는 철탑을 통해서 올 필요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이 말도 무슨 말이냐면 365일에서 하루에서 제일 많이 쓸 때와 제일 적게 쓸 때의 수요에 있는 부분을 잘 효율화하는 부분, 그리고 전기를 많이 쓰는 장소에 근처에서 발전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두는 방법, 이걸 잘 효율적으로 배치를 해서 맞추면 전체적으로 발전 설비가라는 게 이 불균형 때문에 이 설비가 더 많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균형을 맞추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균형을 맞출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이 하루 24시간을 균형을 잘 맞추는 것. 두 번째가 전기를 사용하는 곳 주변에 만드는 장치를 두는 것. 요거만 잘하면 아리백 가기도 좋고, 그다음에 송전설로, 배전설로 만드는 부분도 줄어들고 훨씬 낫죠. 하지만 어려움은 있죠.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이전 방식처럼 대용량 발전으로 소비보다 많이 만들어서 단방향으로 쭉 가면 되는 방식에서 작게 마이크로 그리드로 만들면 변수가 많죠. 이 변수를 데이터를 다 가지고 와서 이 조절하는 부분을 미세 조정을 실시간으로 다 할 수 있는 운용 시스템이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그게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이 정도 할게요. 다음 또 질문 받을게요. 소리 들리시나요? 네. 네. 우리나라 기업의 아리백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기업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력망의 구축이 필수적일 텐데 현재는 아직 이게 좀 미비한 상황에서 지금 임시적인 방편으로 기업의 아리백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기술자거든요. 저는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했고 통신했던 기술자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아리백을 우리가 왜 가야 되냐? 아리백을 안 가면 우리나라 힘들어요. 대한민국이 다 제조업을 만들어서 제품으로 수출할 텐데 아리백이 안 되는 제품을 만들어서 해외에 수출하는 일이 점점 어려워요. 그러면 자기 회사가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가 만든 제품, 자기가 만든 재료가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서 가격을 맞춰야만이 수출이 될 텐데 이게 제대로 돼 있는 글로벌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안 맞추고 우리 내부에서 그냥 약간 변수로 해서 뭐 대체 방안으로 이걸 맞추어 본들 그 제품이 해외에 수출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한국 정도의 규모가 뭐 후진국이다, 뭐 개발도상국이다, 뭐 우리끼리 그냥 살기도 힘들다라고 하면 우리끼리 해도 돼요. 근데 이제 뭐 경제 규모가 글로벌 탑 10인데 우리가 글로벌 안 따르고 우리 방식에 뭐 새로운 방식 한다? 그건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쭉 낭비하고 나서 나중에 또 제대로 가야 되겠네. 이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 실제 우리나라에 있는 전력시장 제도를 제대로 만들어야 돼요. FM대로 만들어야 돼요. FM대로 만들면 나중에 잃어버리는 시간이 적게 될 텐데 우리는 한전이라는 단일 전송 송배전 업체가 있어서 독점이라서 안 돼. 그 다음에 전력거래소라는 시장이 하나밖에 있어서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사정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 이렇게 갔어요. 근데 나중에 기업들이 쭉 와가지고 수출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 규격 미달이에요. 조건을 못 맞췄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사실은 지금은 아리백도 하자라는 게 기업이 수출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서 기업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정부가 하라고 해서 뭐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바로 일찍 해서 준비를 하는 기간을 가지고 갈 거냐, 나중에 제재를 받으면서 그때 갈 거냐, 그 차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기술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조건 글로벌 방식으로 FM으로 가는 게 제일 빠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분? 안녕하세요. 강연 네. 정말 재밌게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해주신 여러 스마트 기술을 통해서 많은 에너지랑 돈을 아낄 수 있다는 게 전 좀 굉장하게 느껴졌는데요. 이런 장점들을 가진 기술이 좀 더 빠르게, 더 널리 펼쳐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물론 말씀해주신 것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가격이 저렴해지고 그래서 기술 적용이 자연스럽게 쉬워질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가 상당히 시급한 현재의 문제인 이상 당장 지금까지 연구된 기술을 좀 더 보편적인 현실에 적용하는 것도 무척 필요할 것 같아서 여쭙습니다. 이 기술이요. 제가 설명드렸던 기술 중에 정말 첨단 기술이고 어려운 기술은 없어요. 어려운 기술은 없는데 우리 산업 구조, 그 다음에 정부에 있는 부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에 있는 과, 이런 다 사일로 기술이에요. 단일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정직과, 그다음 통신과, 정보과, 또 뭐 인공지능과 다 달라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에너지와 통신과 정보, 컴퓨터 사이언스와 이렇게 융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존에 했던 과별로 완전 버티컬한 이 조직으로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술이 호라이즌털로 이렇게 융합이 돼야 됩니다. 같이. 그래서 융합이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는 이 피지컬적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 아파트를 세우면 아파트 담이 있고 학교가 지으면 학교 담이 있고 뭐 어디 기관에 가면은 문표가 있어서 이거는 A 기관, 이거는 A과, 이거는 B과 이렇게 해가지고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제가 앞에서 그 스마트 그리드라는 도메인을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거기서 파워 부분, 커뮤니케이션 부분, 인포메이션이라는데 일을 시작하기 전에 벌써 이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도메인에 있는 기술을 다 내놔야 돼요. 다 내놓고 같이 합쳐서 하나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왜 우리가 10년 전에 제주 실정단지에서 안 되냐라고 하면 하드웨어 만드는 사람들이 하드웨어를 만들어 놓고 조금 있다가 통신하는 사람이 가서 통신 연결을 하고 나중에 컴퓨터 하는 사람들이 가서
데이터가 왜 안 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기 전에 하드웨어 하는 사람이 가서 야 이거 설치하고 나면은 제어 기능이 뭐가 필요해. 이 제어를 할 때는 요런 데이터가 디지털 데이터가 나와. 그러면은 통신하는 사람이 가서 요런 디지털 데이터는 요런 통신 라인으로 이렇게 가지고 와. 그다음에 데이터 하는 사람은 요런 데이터는 요 포맷으로 줘라는 부분이 리퀘어먼트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리퀘어먼트로 나오고 요 리퀘어먼트가 규격서가 되고 이 규격서를 가지고 현장에 가서 작업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한다는 거죠. 만들어서 설치를 해놓고 연결해. 연결해서 데이터를 가져가 하면 데이터가 필요한 데이터가 100개가 필요하다면 데이터가 10개도 안 와요. 그걸 지금 계속 그 작업을 10년 동안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마 대부분의 대학들이 과보다는 전체적으로 뭐라 그럽니까? 자율 통합해서 뽑죠. 이제 과로 안 하고 전체로 뽑는 걸 뭐라 그러죠? 계열별로. 우리 옛날에 계열이라고. 학부제. 뭐 이렇게 다 전공 없이 다 이렇게 같이 뽑잖아요. 그런 식으로 각각의 전공이 서로 융합되는. 그 다음에 가서 실제로 현장에서 하기보다는 미리 요구사항과 미리 설계를 내고 사전에 있는 충분히 작업을 다 하고 들어가는 방식을 바꿔야 돼요. 이제는 한 부분이 잘해서 갈 수 있는 산업은 없어졌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있죠. 한 부분을 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자꾸 후진국으로 밀려나요. 단가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융합되어서 효율을 하는 부분으로 새로운 산업과 이런 부분이 자꾸 일어나죠. 그래서 옛날에는 에너지 한다라고 하면 뭐 전봇대 세우고 설치하는 산업이라고 생각하면 앞으로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어떤 서비스를 만들까 바뀌는 거죠. 나중에 임금이 엄청 차이 날 거예요. 엄청 차이가 날 거예요. 또 다른 질문?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스마트 전기차 충전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이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현재 DR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혹시 이 비즈니스 모델에서 현재 갖고 있는 약점과 위협, 그리고 향후에 가질 수 있는 약점과 위협이 있을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직업에 대해서 약점과 위협을 보면요. 저 충전기를 해서 뭐 할 거냐. 지금 충전기를 제어해서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냐. 그 다음에 현대차나 뭐 테슬라나 대부분의 차에서 비클 투 그리드가 되는 차에 있는 그 배터리가 방전을 시켜줄 거냐. 이게 향후까지 가야 되는데요. 결국은 그까지 간다라고 보고, 하지만 그게 수익이 안 나면은 서비스가 안 돼요. 그건 이제 최후에 있는 뭐 그 문제점과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있고, 현재의 제도에서는 여기서 발령낼 수 있는 거는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는 에너지 쉼표 발령밖에 없어요. 에너지 쉼표라고 해서 이번 주에 발령이 아마 4번 정도 났을 거예요. 이번 주에 계속 났거든요. 현재의 제도로는 미세먼지 발령이 나면, 미세먼지로 해서 에너지 쉼표 발령이 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도 29만 4천원 요 정도 나옵니다. 여기 현재의 제도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주도와 제주도는 지금 급하고 조금 있으면 이제 호남 지역에 나왔을 텐데 플러스 DR이라고 있어요. 플러스 DR. 플러스 DR이 실제 용어는 플러스 DR이 아니고 뭡니까? 네거티브, 플러스 DR이라고 이제 국내에서 돼 있었는데 이게 뭐냐라고 하면 지금 제주도에 보면 태양광이 많이 나올 때 보면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기 때문에 제주도가 막 정전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보다 공급이 또 워낙 많아져 버리면 또 정전이 생깁니다.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갈 때도 정전이 생기지만 갑자기 태양광이 날씨가 너무 좋으면 정전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는 풍력 발전기를 커틀먼트를 시켜요. 스톱을 시켜요. 그러면 돌아가는 발전기를 스톱을 시킬래? 아니면은 스톱시키는 걸 손해보는 걸 충전을 하면은 인센티브를 줄래라는 게 플러스 DR입니다. 플러스 DR. 근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거기에 맞게 에너지 쉼표 국민 DR처럼 요 제도가 나오면
다시 여기다가 추가로 서비스가 더 올라가요. 그래서 미세먼지 DR 플러스 DR. 그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되면은 V2G. 계속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로 봤을 때 얘가 충분히 수익성이 나느냐, 비즈니스 모델이 나느냐라고 하지만 지금은 미세하죠. 하지만 제주 지역에서 에너지 쉼표 국민 DR, 그다음에 플러스 DR, 그다음에 나중에 뭐 FR용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패스트 DR 쭉 들어가면 점점점 이 부분은 커집니다. 그런데 왜 하느냐라고 하면 이 기술이 전기 자동차 알아야 되죠. 충전기 알아야 되죠. 수요 관리 기술 알아야 되죠. ESS처럼 배터리 제어 기술 알아야 되죠. 알아야 되는 기술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걸 점점 쌓아가는데 이 쌓아가는 기술은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들이에요. 데이터들을 가지고 처음에 비즈니스 모델 1,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 2를 계속 스태킹을 시키는 겁니다. 스태킹. 그러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시작한 사람은 힘들지만 비즈니스 모델 스택을 여러 개를 쌓아요. 여러 개를 쌓으니까 수익이 나오는 거고 후발주자는 하나를 쌓으면 수익이 안 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위험성을 가지고 앞에 나가는 거죠. 그런 이거는 하고 있는 사람들의 철학이에요. 우리가 앞에 가서 새로운 걸 만들 거냐 아니면 수익 안 나면 안 할 거냐 철학적인 문제입니다. 또 다른 질문 받을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두 가지 정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첫 번째로 현재 주로 기업 간의 거래를 통해서 DR 산업을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네. 개인 간의 DR 사업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이게 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하고 이게 두 번째로는 이제 앞으로 비즈니스 사업이 좀 더 나아가서 전기차의 충방전까지 컨트롤하는 사업이 될 경우에 이게 배터리의 충방전에 따라서 성능 저하가 되는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네. 전부 질문을 두 개씩 하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8, 2학번이잖아요. 막 들으면 잊어먹어요. 첫 번째 질문이 우리가 DR을 아까 제가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대기업을 이야기를 했는데 왜 우리 가정에 있는 건 안 돼? 왜 집에 있는 냉장고, 에어컨 이런 건 안 돼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산업이라는 게 저희가 수요 관리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통신을 하기 위한 한 라인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통신으로부터는 데이터를 제어하는 하나의 행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실제 통신료를 물고 이런 DR을 하는 소프트웨어가 하나가 돌 때 이 큰 대기업 하나가 줄이는 용량이 크냐 아니면은 일반 가정집의 아파트 하나가 줄이는 게 크냐라고 봤을 때 공장이 훨씬 크죠. 그러니까 어차피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서비스를 해서 효과가 많이 나려고 하면 전기를 제일 많이 쓰는 업체가 프라이어리티 0번이에요. 0번. 그러니까 제일 전기를 많이 쓰는 걸 하고 그래서 저희가 아까 인더스트리 산업체를 제일 먼저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백화점, 그 다음에 이마트, 마트 이런 것처럼 커머셜 단지. 그 다음에는 빌딩. 그 다음에는 아파트. 그 다음에는 일반 거주지. 이렇게 전기를 많이 쓰는 것처럼 순서적으로 가야 통신 한 라인, 소프트웨어 하나 하면은 효과가 좋은 애부터 하겠죠. 그래서 개인 간에 그 다음에 냉장고 하나, 그 다음에 에어컨 하나 하는 기술은 다 있어요. 있지만 해봐야 힘들게만 했지 나중에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속 가능하게 되려면 이 자체적으로 개발비나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보다 많이 나와야 조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모델 S를 만들었잖아요. 모델 S가 고급인데 그 모델 S가 처음 만들 때 한 1억 2천 정도 엄청 비싸게 샀어요. 왜 비싸게 했냐면은 비싸게 사서 남은 돈으로 그 밑에 등급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고급을 만들어서 비싸게 팔고 그다음에 조금 작게 이렇게 하는 전략이 있고 처음에 기능이 제일 적은 아주 저가를 만들어서 파는 전략이 있어요. 근데 신기술은 고가로 가야만이 지속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전기를 많이 쓰는 애, 제일 비싼 애부터 하면 그 다음 가기가 쉬워져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질문하고 두 번째 뭐였지? 두 번째가 뭐였어요?
두 번째는 이제 V2G 사업을 아, 이제 알아, 앞으로 알아. 네네네. 그렇죠. 이제 V2G를 하려고 하면 V2G를 하려고 하면 전기자동차 업체가 그걸 만들어줘야 돼요. 전기자동차 업체가 배터리가 있는데 배터리에 들어가는 그 PCS 기능인 인버터가 있어요. 인버터가 있는데 충전을 하려고 하면은 이 인버터가 단방향이면 돼요. 그죠? 충전만 해서 쓰면 되고 다 쓰면 또 충전만 하면 요 인버터 안에가 한 방향이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 방향으로 만들었는데 처음 하다 보니까 막 화재가 나고 생겨요. 불도 나고 뭐도 나고 나요. 위험성이 있잖아요. 쭉 했죠. 그 다음에 얘가 인버터로 쭉 한 단방향으로 쭉 다 했는데 조금 있다가 얘가 V2G 하기 위해서 인버터가 양방향이라 해야 돼요. 그럼 배터리가 충전만 하는 게 아니고 충전 방전을 하면 위험성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자동차 업체들은 안 하려고 하겠죠. 자꾸 미루려고 하겠죠. 왜? 위험을 왜 내가 감수해야 돼? 자기네들은 기술만 있다라고 하고 자꾸 안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되려고 하면 아리백이 더 가혹하게 제약이 들어오고 더 계속 전기를 못 쓰게 만들면 이제 대형 발전소가 자꾸 줄어들고 이러면 효율을 더 따지게 됩니다. 그러면 야, 차에 있는 배터리까지도 끄집어 쓰자라고 하면은 좋아. 위험을 감수하고 V2G를 왜 해야 돼? 보상금을 많이 줄게. 충전할 때는 100원인데 방전할 때는 10,000원 줄게. 그럼 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 기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성을 자꾸 미루는 거죠. 왜? 전기자동차 회사가 충분히 내놓을 만큼 위험을 안 가지겠죠. 그래서 기술력 있다. 그 다음에 이 기술력을 가진 게 시장에 나온다. 이거는 조금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계속 시장과 그 다음에 실제 있는 그런 어떤 그 외국에서의 어떤 수출할 때의 제재와 이런 게 맞물려서 걸어가겠죠. 그렇습니다. 아주 여러 개가 걸려 있으니까 복잡하게 엮여져 있습니다. 어떻게 또 마지막 한 명만 할게요. 아, 네. 근데 문제는 제가 질문이 네 가지인데요. 순서대로, 그러면 하나씩 해요. 순서대로, 하나씩 짧게 대답할게. 네네, 짧게 하나씩 네, 얘기를 할게요. 네, 다 하세요.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이 정착되면 일반인들도 프로슈머로서 활동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시스템이 없으니까 힘들겠지만 뭐 다른 나라나 이런 데서 이미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도 정착됐는지 프로슈머들도 실제 나타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요. 어느 나라는 뭐 100%다 됐어. 어느 나라는 안 됐어. 이게 아니고 여기는 그림처럼 2011년부터 2050년까지 점점 바꾸어 가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작년에 어디입니까? 영국하고 지금 캘리포니아하고 막 정전된 적이 있잖아요. 막 정전된 거 들으신 적 있죠? 그런 부분이 왜 정전이 일어나냐면 이 옛날에 기존에 있었던 시스템, 그다음에 새로 가려고 하는 시스템, 이게 옛날에 있는 그 그리드가 스마트한 그리드로 가기 위한 과도기인 거예요. 이 과도기에서 단방향으로 가던 게 양방향으로 되다 보니까 충분히 그 준비가 안 되고 점점점 이렇게 점진적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 이제 한 번씩 사고가 나는 거예요. 사고가 나면 이 사고를 통해서 더 철저히 준비해서 업그레이드 되는 파트가 있고 사고가 나니까 하지 말자라는 주의가 있고 여기에 따라서 또 승자와 패자가 또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긴 다 됐다, 안 됐다 이게 아니고 목표를 향해서 점점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얘 사면 되네, 여기 사면 안 되네 이게 아니에요. 제일 쉬운 거는 그냥 저기 태평양이나 어디에 섬 하나 딱 떨어져 있는데 독립적으로 아일랜드형 마이크로도 딱 만드는 거는 그거 쉬워요. 바로 할 수 있어요. 근데 큰 시스템은 가면 갈수록 힘들어져요. 해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그 말씀 중에 그 어떤 태스크포스가 있다고 했는데, 정부에서 하는 건가요? 기관의 이름도 좀 궁금합니다. 그게 이제 타스크포스라는 게 어떻게 하다가 사실은 지금 여기 청년 프란티어 이것도 사실은 타스크포스예요. 어떤 목표로 가기 위해서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먼저 앞에 가보자. 이런 걸 우리가 타스크포스 팀이라고 불러요. 그럴 때
아까 제가 IEEE P2030이라는 게, 야, 우리가 옛날 전력망에서 새로운 망으로 가려고 하는데, 새로운 앞에 있는 첨단하는 조직을 만들어 보자. 이래가 이게 타스크 포스인데, 하나 보고 다 하라는 게 아니고, 파워 쪽, 커뮤니케이션 쪽, 인포메이션 쪽을 타스크 포스를 1, 2, 3를 해서 한 팀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없는 새로운 방향으로 갔을 때 먼저 앞에서 한번 해보라. 이럴 때 이제 우리가 타스크 포스라고 하고, 지금 청년 프론티어 이 조직도 기존에 있는 게 타스크 포스 팀이에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알아보니까 ESS랑 재생에너지 쪽은 그 REC 가중치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막 요즘에 제거된다는 말도 있고 뭐 합리화 시켜야 된다 이런 말이 많은데 이런 네.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게 어떻게 되냐면요. 먼저 ESS를 말씀드리면, ESS가 앞으로 엄청 배터리가 엄청 중요한 산업이거든요. 우리나라 삼성 반도체에 있는 반도체만큼 에너지에서 배터리가 정말 중요한 산업이에요. 이 중요한 산업을 활성화시키려고 정부에서 이제 REC를 5배인가 줬어요. 딱 주고, 작년 말, 2020년 12월 말까지 주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배터리가 대한민국에 있는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이 글로벌 1위였어요. 1위. 우리가 2018년, 19년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1등이었어요. 그 당시 그리드위지가 ESS 운영 1등이었어요. 그때 500메가와트를 했거든요. 2018년도 1등이었어요. 그래서 쫙 만들어서 ESS에 대한 배터리 산업을 쫙 완성을 시키고 작년 2020년 12월 31일 날 REC가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배터리 산업은 늘어났는데 이 배터리가 제대로 운영이 되려고 하면은 배터리와 BMS, PCS,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메타기, 센서들을 해서 ESS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게 딱 작년 말에 끝나버리니까 배터리에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기술력을 쫙 인정을 받았는데 나머지 옆에 있는 기술력은 못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가서 앞으로 가는 전체적인 시스템인 ESS를 가는 데는 크게 기여를 못한다. 하지만 배터리 3사에서는 완전히 글로벌로 아주 역량을 검증도 했고 인정을 받았다. 이게 첫 번째 답이고요. 답이라고 하면 되면 제 생각이고요. 두 번째 태양광 관련돼 가지고는 태양광에 ESS를 연결을 하면 REC를 얼마 주겠다라고 하는데 태양광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광은 낮에 전기를 만들어내죠. 발전을 하죠. 낮에 전기를 만들어내는데 실제 수요는 낮에 많아요.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전기를 낮에 써야죠. 써야지 수요가 줄어들죠. 그런데 태양광 연계 ESS는 태양광을 낮에 만들어낼 때 쓰지 않고 저장을 하면 REC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6시, 7시 되면은 그때 방전을 해요. 그때 전기가 남아 도는데 낮에 써야 될 전기를 낮에 충전을 했다가 저녁에 방전을 하는데 거기다가 REC를 왜 주냐? 그렇죠? 안 맞죠. 그러니까 전기는 모자랄 때 써야 되고 남을 때 저장해야 되는데 그냥 태양광은 야 충전했다가 저녁 몇 시에 방전해라고 하니까 태양광 연계 ESS는 ESS의 역할을 못한 거예요. 못한 거에다가 거기다 REC를 줘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ESS는 전체의 수요를 보고 모자랄 때는 방전하고 남을 때는 충전을 하고 이 제어 기능을 해야 할 때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지금까지 시행착오를 한다라고 봐요. 저는 시행착오를 했으니까 앞으로는 제대로 된 방향이 나와야 된다는 거고 에너지 쪽에 있는 그런 제도는 하나를 잘 만들면 이 산업을 완전히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정말 제도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결된 질문인데 좀 발전을 네, 위해 필요한 정부의 정책이 뭐가 제일 필요한지 좀 의견이 궁금합니다. 뭐가 제일 필요하냐면요. 많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전공이 통신하고 정보인데요. 에너지 산업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제일 밑에는 뭘 알아야 되면 에너지를 알아야 돼요. 에너지 알아야 되고 그 위에는 뭘 알아야 되냐면 통신을 알아야 돼요. 그 위에는 뭘 알아야 되면 데이터 정보를 알아야 되고 거기 위에는 서비스를 알아야 되고 제일 위에는 뭘 알아야 되냐면 규제와
정책을 알아야 돼요. 이 규제와 정책이 모든 게 서비스를 다 관장을 해요. 그래서 규제라는 부분이 하나가 만들어지면 밑에 있는 모든 거에 따라서 서비스가 다 만들어지는데 이 관련되어 있는 정책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이 전력시장이죠. 시장제도죠. 이 전력시장제도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집에서 전기 쓰는 거는 누진제잖아요. 누진제가 뭐냐면 너 얼마 썼어? 낮에 쓰는 것도 얼마, 밤에 쓰는 것도 얼마, 전기가 모자랄 때 쓰는 것도 얼마, 남을 때 개념 없이 얼마 쓰는 거에 따라가 돈을 매기는 거예요. 이게 옛날 방식이에요. 그거보다는 실시간 요금제라고 리얼타임 프라이싱이라고 있어요. 리얼타임 프라이싱. 저녁에 전기 남을 때 쓰면 킬로와트당 10원. 그 다음에 낮에 전기가 모자랄 때 전기가 쓰면 킬로와트당 100원. 이 수요에 따라서 이 전기료를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필요로 한 사람은 비싸게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산업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려면 그거라도 쓰겠죠. 아니면은 전략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루 24시간을 두고 시간에 따라서 전기의 요금제를 달려야 되는 거예요. 양으로 하는 게 아니고. 왜냐? 그 시간대별로 돌아가는 발전기가 종류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시간제별로 전기료를 다르게 하는 시간제, 실시간, 요금제 방식이 딱 들어오면 세상이 쫙 다 바뀝니다. 이 에너지 산업이 다 바뀌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은 4개 다 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돼서 오늘 이걸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